QCAT 팟캐스트 8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환영합니다. 여기서 기술, 사이버 보안, 스마트 시티, 미래 다룹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매우 흥미롭고 혼란스러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법적 이슈, 법률 산업,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 분야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 비트코인 클럽 페루의 헤라르도 우아머님과 함께합니다. 본인 소개와 블록체인에 대한 경험, 그리고 변호사로서 법적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비트코인 클럽 페루의 법무팀 소속입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변호사이고 민사 변호사로서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암호화폐 세계에 들어왔냐고요? 대부분 우연이었습니다. 산마르코스 국립대학교 행사에서 블록체인이 법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에게는 각주 정도로 느껴졌고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주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파우셋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미 암호화폐 세계에 계신 분들은 파우셋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파우셋은 특정 과제를 완료하면 소량의 암호화폐, 이 경우에는 사토시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어쨌든 그 동료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산마르코스 대학에서 민사 및 상법 석사 과정에 지원하고 싶었어요. 석사 논문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혁신성을 요구하는데 특히 법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법률 분야에서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암호화폐 얘기할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사법적 차원까지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었어요. 만약 암호화폐가 사법부 앞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의 핵심, 즉 중심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법부가 이를 다룰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형사, 민사 또는 노동 분야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없을까요? 이것들이 바로 논문을 쓰며 던진 질문들이고 2022년에야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들을 이론적으로만 알았기에 직접 인터뷰해야겠다고 생각해 비트코인 클럽 페루에 들어갔죠. 인류학적 목적이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법의 세계에도 실무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때때로 마치 아이디어의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철학적 이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 법률행위, 이전 계약이 종이 한 장인지 등을 토론합니다. 그런데 결국 당신의 의뢰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단지 돈을 받아야 하고 받고 싶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중에 변호사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리마 변호사에 대해서는 복도에서조차도 이론적인 논의가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이 이 미친 세상과 커뮤니티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석사 논문 때문이었군요. 그런데 이미 몇 년이 지났네요. 2022년에 시작했다고 하셨고, 지금은 2025년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팬데믹도 지나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 이 암호화폐 세계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내각까지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어 하죠.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도 암호화폐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가? 이제 법적 측면으로도 들어가 볼 수 있겠네요. 원하시면 논문에서 발견한 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법적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행정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그들의 업무 프로세스에 도입하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료 기록 등에도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우선 블록체인이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서 언급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게 해주며
사용 목적에 따라 거래를 추적하거나 보안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일부 시스템 엔지니어들에게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는 몇몇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이 아니라 그냥 코드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의미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거래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기능입니다.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는 항상 협상에 앞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걸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그 요구나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도록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고받기를 자동화하는 스마트 계약은 다시 말해서 기술적으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갑자기 공증인, 중개인, 그리고 사법부와 같은 기존의 중개자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간에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블록체인, 어떤 종류의 암호화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항상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금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XRP가 그렇죠. 또 환경을 보호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블록체인도 있는데 엘고랜드가 그 예입니다. 또 상호 운용성을 더 추구한 블록체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폴리곤, 폴카도 등이 그렇죠. 어떤 종류의 암호화 자산, 즉 단순히 암호화폐만이 아니라 어떤 자산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갈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블록체인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용 블록체인이라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거래를 위해 일정 금액의 수수료나 가스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증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고려해야 할 점은 블록체인 종류, 암호화 자산 종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다양한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셀 수 없이 많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자산이 있으며 각각이 서로 다른 목적, 서로 다른 생성 이유, 그리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각각 다르게 취급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법률 업계 내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사법 시스템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데이터 보호를 위해 어떤 기술적 요건이 실제로 필요할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양한 잠재적 활용 사례가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블록체인 생태계가 법률 생태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요. 먼저 페루에서는 이미 일부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몇 가지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제 기억이 맞다면 백신 접종 증명서 등록을 위해 블록체인이 적용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미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사기를 식별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전문 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관여된 형사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이미 사법부와 검찰청과 협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이낸스와 같은 일부 지갑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법률 업계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법률들을 조율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순수한 가상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이미 정의와 함께 의무를 지는 당사자들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규정은 결코 다른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다른 규정과 모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합시다. 만약 모순이 발생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기술과 그 영향,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법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즉, 지배계층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능한 활용 사례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제 관심을 끄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매우 중요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거래 자동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공등기부 지원, 또는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페루의 등기 시스템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은 자산을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이전에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자산을 등록하거나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을 활용해 우리의 자산 등록을 자동화하고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건물, 부동산, 항공기,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수준에서는 이러한 자산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등록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록이나 이전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블록체인이 더 역동적으로 적용되려고 할 때 현재의 규정 적용에서 특정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기소와 공증인 단계에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할 규칙들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있는데 왜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꼭 밟아야 하지? 라고 자문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면 이러한 규정들의 일부 변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과제가 있는데 바로 토지 등기 문제입니다. 때로는 공공등기소가 특정 부동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년 동안 존재해왔던 토지나 부동산이 이제야 등기될 예정인 경우도 있었죠. 내일이라도 등기된다고요? 그 안에는 분명한 충돌이 있습니다. 거래 자동화라는 주제는 매우 주목할 만한데 이는 우리가 계약 관계를 자동화하거나 더 민첩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계약이 잘못 작성되었거나 혹은 스마트 계약의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사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런 점들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법률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용 사례와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법률 업계가 특히 흥미롭게 여기는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QCAT과 QCAT의 기술적 배경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QCAT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은 웹체인이라고 불리며 이는 CAT Cyber Advanced Technology Inc.가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인프라는 TCP/IP 인터넷 프로토콜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프로토콜로 우리가 OT/OCN, 운영기술, 운영중심, 네트워크이라고 부르는 수백만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운영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데이터 인프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산업용 자바 세계에서 출발하여 공장과 미션 크리티컬한 실시간 프로세스, 즉 매우 중요한 작업들을 최적화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작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그 밀리초 단위의 순간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곧 죽음, 부상, 혹은 도시 전체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QCAT 이 데이터 인프라의 네이티브로 내장된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암호화폐로서 확장성, 속도, 그리고 보안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성능을 갖추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프로토콜의 일부로서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육각형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속도는 추가적인 혜택이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특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의한 내용과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등장했을 때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서 그랬죠. 왜일까요?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려면 제 기억이 맞다면 약 10분이 걸립니다.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완료될 때까지 10분이 걸리고 그 사이에 A가 B에게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보낸 것이죠. 가치 이전 행위를 더욱 자동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무이천 14의 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그 느린 속도와 10분 사이에 암호화폐의 가치가 1에서 1.5로 혹은 0.3으로 갑자기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죠. 아마 큐시게이트 하고 있는 일은 이제부터 이 문제를 없애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당신이 보내는 암호화폐가 그대로 도착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수료 없이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든 검증자나 채굴자를 없애는 것이니 이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존재에 매우 강한 타격이 되는 셈입니다. 확실히 그렇죠. 하지만 QCAT 다른 블록체인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성능을 보일지,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들이 경쟁할 의지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수준에서는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가치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관리 측면에서도 탈중앙화라는 개념에서 태어났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CAT 일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방금 언급한 이런 기능들로 볼 때 저는 QCAT 분명히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노드도 없고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으며 거래에 대한 수수료나 그 밖에 어떤 비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나머지 웹3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웹3, 즉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탈중앙화된 관리와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QCAT 이 분야, 즉 소수일 수는 있지만 전체 문화를 만들어낸 소수 집단, 즉 크립토 문화를 만들어낸 이 집단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 즉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단순히 매우 강력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단순히 그에 맞춰 적응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로 인해 현재 법이 블록체인과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일부 위험이나 도전 과제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웹체인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암호화폐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화는 곧 있을 에피소드에서 곤살로 데발로스와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법률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이었죠. 중요한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오늘은 헤라르도 우아만과 함께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면 설명란에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QCAT 팟캐스트의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